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KBT 제품을 전 세계 160여 개국에 유통하면서 정말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죠. 실리콘2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회사가 자체 플랫폼 스타일 코리안, 이걸로 개인 소비자한테 직접 팔기도 하고 또 해외 기업 고객 대상으로 수출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사업 구조가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인데요. 그 기업 고객 대상인 CA, 코퍼레이트 어카운트라고 하죠. 그리고 개인 고객 대상인 PA, 퍼스널 어카운트 이렇게 나뉩니다. 아, CA랑 PA요. 네. 근데 이제 흥미로운 게 2025년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요. CA 사업 매출 비중이 전체 한 92.6% 정도 돼요. 92.6%요? 와, 생각보다 훨씬 높는데요. 그렇죠. 거의 압도적이죠. 사실상 이 B2B 유통이 회사의 핵심 동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개인 대상 판매, 그 PA는 한 4.1% 정도 수준입니다. 90% 이상이 B2B라니. 상당히 기업 간 거래에 집중하는 모델이군요. 그럼 이런 B2B 중심 사업에서 실리콘2만의 어떤 강점, 그런 건 뭐가 있을까요? 보니까 물류 시스템 이야기가 좀 있던데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 강력한 글로벌 물류 인프라, 이게 핵심 경쟁력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미국이나 폴란드 같은 주요 거점에 직접 물류 창고를 운영하니까 배송 시간이나 비용 면에서 유리하고요. 아, 현지 물류센터요? 네, 특히 그 KBT 업계에서는 최초로 도입했다고 하는 물류 로봇 시스템 AGV 있잖아요. 네네, AGV. 오토메이티드 가이디드 베이컬, 이게 상당히 주목할 만합니다. 단순 인건비 절감 이런 걸 넘어서요. 다양한 종류의 상품을 대량으로 또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해야 하는 게 B2B 사업인데 그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거죠. 야, 로봇까지 동원해서 물류 효율을 높인다니 정말 대단하네요. 혹시 또 다른 경쟁력은 없을까요? 데이터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 이걸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데이터요? 네, 개인 고객용 플랫폼인 스타일 코리안 있잖아요. 거기서 쌓이는 방대한 판매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제품이 잘 팔릴지 트렌드를 미리 예측하는 거죠. 아, B2C 데이터를 B2B에 활용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 예측을 바탕으로 B2B 사업에서 전략적으로 제품을 대량 매입, 그러니까 사입을 하는 건데요. 이게 재고 부담은 줄이면서 수익성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핵심이죠. 단순히 물건만 파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이네요. 네, 거기에 더해서 잠재력 있는 신규 브랜드를 좀 발굴해서요. 지분 투자를 한다거나 하면서 같이 성장시키는 인큐베이팅 역할도 중요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래 성장 동력을 미리 확보하는 전략이죠. 데이터 분석으로 재고 부담 줄이고 유망 브랜드는 미리 선점하고 확실히 좀 영리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럼 실적은 좀 어떤가요? 2025년 2분기까지 성적표를 한번 보죠. 2025년 상반기 연결 기준으로 보면요. 매출액이 약 5,11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약 99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오, 규모가 상당하네요. 네, 전년 동기 대비 성장세는 뚜렷한데요. 다만 좀 짚어볼 부분이 있습니다. 재고 자산이요. 2024년 말에 한 1,459억 원이었는데 반년 만에 2,466억 원으로 거의 1,000억 원 가까이 크게 늘었습니다. 와, 재고가 그렇게 단기간에 많이 늘어난 건 좀 부담될 수도 있겠는데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익 성장은 높은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313억 원을 기록했어요. 아, 이익은 났는데 현금은 오히려 줄었다는 거군요. 네, 그렇죠. 벌어들인 이익이 이제 재고나 아니면 받아야 할 돈, 매출 채권 같은데 묶여 있다. 이런 신호로 볼 수 있는 거죠. 한편 지난 3월에는 약 1,440억 원 규모의 상환 전환 우선주, 그 RCPS라고 하죠. 이걸 발행해서 대규모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RCPS요? 그건 뭔가요? 이게 나중에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는 조건이 붙은 투자금인데요. 당장은 자금 확보에 도움이 되죠. 근데 향후에 주식수가 늘어나서 기존 주주들의 가치가 좀 희석될 위험, 이걸 흔히 오버행 가능성이라고 하는데 그 점은 좀 유의해야 합니다. 아하, 성장을 위한 자금 조달인데 동시에 잠재적인 리스크도 안고 가는 거군요. 그럼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가요? K-뷰티를 넘어서 뭔가 더 큰 그림을 그리는 것 같던데요. 네, 맞습니다. 실리콘2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K-뷰티를 넘어서 이제 식품이라든지 K-팝 굿즈까지 다 아우르는 K-컬처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겁니다. K-컬처 플랫폼이요? 네, K-컬처계의 쿠팡을 만들겠다.
이런 야심찬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목적에 식품 도소매업 같은 걸 추가했고요. 김포에 신규 물류센터 투자도 계획 중입니다. 기존에 잘 구축해놓은 글로벌 물류망이랑 고객 네트워크를 활용하겠다는 전략이죠. 와, K컬처계 쿠팡이라니 정말 스케일이 크네요. 근데 그만큼 경쟁 환경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당연하죠. 아시아 BNC 같은 비슷한 B2B 플랫폼도 있고요. 또 올리브영처럼 아주 막강한 브랜드 파워로 직접 해외 시장을 공략하는 대기업들도 있죠. 네, 올리브영도 해외 직구 많이 하죠. 그렇죠. 게다가 아마존 같은 글로벌 이커머스 공룡들도 K뷰티 시장에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특정 지역에 특화된 플랫폼들도 계속 생겨나고 있고요. 그래서 실리콘2는 단순 판매를 넘어서 물류, 마케팅, 현지화 지원까지 다 해주는 토탈 솔루션 제공으로 경쟁 우위를 가져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점들을 좀 주목해서 봐야 할까요? 투자 포인트라고 할 만한 것들이요? 투자 포인트는 일단 분명합니다. 특히 유럽 시장에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 이게 눈에 띄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그 강력한 물류 경쟁력, 또 데이터 기반의 운영 능력, 그리고 괜찮은 인디 브랜드를 발굴해서 같이 크는 모델, 이런 것들은 확실한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분기 실적에 대한 시장 기대감도 좀 높은 편이고요. 그렇군요. 반대로 리스크 요인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2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에 약간 못 미치면서 주가가 좀 하락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 점을 간과할 수는 없고요. 경쟁이 점점 심해지는 거, 그리고 미국 관세 문제라든지 중동 정세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나 환율 변동성, 이런 외부 변수들도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네, 외부 변수가 많군요. 역시 100% 사입 구조에 따른 재고 부담과 관리 능력, 이게 계속 시험대에 오를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RCPS 발행에 따른 잠재적인 오버행 리스크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 근본적으로 K뷰티 트렌드 자체가 계속 이렇게 뜨거울 것이냐 이런 질문도 있고요. 정말 다각도로 살펴봐야 할 점들이 많네요. 네. 결국 실리콘2는 K컬처 플랫폼이라는 아주 큰 그림을 향해서 정말 빠르게 나아가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 폭발적인 성장을 잘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운영 효율성, 그리고 재무 건전성, 이걸 얼마나 성공적으로 관리하고 유지해 나갈 수 있느냐, 아마 이게 앞으로의 성패를 가늠할 가장 핵심적인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